네, 재계 여러 가지 소식들을 알아보는 재계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자, 최근에 경기 침체로 경제가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지만 이런 와중에도 M&A를 통해서 새로운 시도를 하는 기업들이 있는데요. 과연 이게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지 아니면 기업의 부담이 될지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양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어지고 있죠. 네. 달러화 강세 계속되고 있죠. 코로나 팬데믹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도 대형 M&A가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네,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그 M&A 건수가 작년과 지난해와 비교하면은 한 60에서 70%가량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네, 70% 이상 줄었다고요? 네. 하지만 아직도 성장성이 좋은 기업에 대한 M&A는 계속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큰 규모의 M&A 3건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뉴스프라임에서도 자주 소개를 했었는데. 그렇죠. 네. 저희도 한번 짚어봤었죠. 네. 자. 가장 먼저 일단 하나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눈길을 끄는데요. 네. 물론 사실 근데 네. 노조의 반대가 좀 심했었잖아요. 네, 아직도 네. 반대를 하고 있고요. 네. 반대라기보다는 일단 인수 과정에 참여를 시켜달라. 네. 그런 얘기도 있고. 당사자 참여를 해달라.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아직도 M&A가 완전히 마무리된 건 아니고요. 지금 이제 단독 협상제로 나섰기 때문에 가능성은 90% 이상입니다만 앞으로 또 지난번에도 대우조선해양이 현대중공업과 M&A를 성사하기 직전까지 갔다가 기업 결합 심사에서 떨어졌거든요. 독과점 문제 때문에. 예. 근데 하지만 하나그룹은 그쪽에 관련해서는 좀 독과점 이슈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노조 반발과 그다음에 이제 잔금 치르는 거, 자금 마련만 잘 이루어지면 거의 성사된 거랑 다름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눈길을 끄는 게 롯데케미칼이 일진 머티리얼스를 인수를 했는데. 네, 저희 이 시간에 한번 전해드렸었죠. 네, 맞습니다. 예. 2조 7천억에 인수를 했습니다. 네. 일진 머티리얼스는 동박, 그러니까 배터리에 들어가는 부품들 감싸는 동박을 주로 제조하는 업체고요. 다른 것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만 그게 주력이고 동박이 세계 4위고 그다음에 국내에서 2위입니다. 일진 머티리얼스가 시가총액이 한 1조 지분 반만 보면 2,3천억 되는데 경영권 프리미엄이 좀 센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었긴 했지만 앞으로 성장성 봤을 때는 무난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이버가 또 미국의 최대 당근마켓과 같은 포시 마크라는 회사를 2조 3천억 원에 인수를 했습니다. 예. 휴일에 갑자기 인수를 발표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놀라게 했었는데 그 이후로 네이버의 주가는 좀 떨어지긴 했지만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포석이라는 평가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대형 M&A로 한화그룹, 롯데케미칼, 네이버 이렇게 세 가지 이슈를 좀 짚어볼 텐데 먼저 말씀하신 대우조선해양부터 좀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네, 앞서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노조가 애초에는 반대를 했었지만은 이제는 무조건 반대하진 않겠다. 우리 당사자를 참여하게 해달라라는 요구 조건이 붙었어요. 네. 처음에는 하나 인수를 반대를 했었는데 하나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단서를 다시 달았고요. 또 이제 아까 당사자 참여를 이제 주장을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런 M&A에 노조가 이렇게 참여해서 이렇게 활동한 사례는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정보가 누출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노조 참여는 아마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노조가 가만히 있을 것이냐 그건 아니기 때문에 그 노조를 어떻게 잘 내느냐가 또 이제 하나그룹의 숙제로 남게 됐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하나그룹은 지분 2조 원을 통해서 이제 경영권을 갖게 되는데 추가 투자가 또 필요합니다. 앞으로 조 단위에 또 추가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또 이제 3조 넘어가는 거죠, 이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대우조선해양에 공적 자금이 7조 원이 투입됐기 때문에 지분을 2조 원에 넘기는 건 너무 헐값이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는데 물론 이제 추가 투자도 필요하고 그냥 놔둘 경우에는 그냥 점점 회사가 찌그러져서 이제 정상화가 힘들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가 인수해서 정상화시키는 게 그냥 두는 것보다는 더 낫다 그러는 평가가 있고요. 그다음에 노조가 이제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완전히 반대해서 그 회사가 다시 매각이 무산되는 건 아마 노조도 원치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적절한 수준에서 아마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네. 예. 그다음에 또 과제가 이제 지금 현재 금리도 매우 높고 또 이제 자금이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한화가 여기 태양광도 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네네. 그 자금 마련이 어떻게 잘 진행될 것인가가 이제 핵심 요소가 될 네.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여러 가지 숙제들이 네, 남아 많이 있군요. 있습니다. 사실 한화가 대우조선해양을 인수를 하면서 네. 글로벌 방산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네.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한국형 로키드 마틴으로 거듭나겠다 이런 포부를 지금 밝히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사실 그 인수 도전장을 내민 것이 네. 처음이 아니죠. 네, 맞습니다. 지난 14년 만에 재도전이라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2008년에 그 대우조선해양이 또 매물로 나왔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 한화가 그 6조 원의 그 낙찰을 받았었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포기를 하게 됐는데 이번이 이제 성공하게 되면 이제 재수가 되는 셈인데 네. 그때 인수하지 못한 이유는 하필이면 또 2008년에 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기업 글로벌 금융위기 있었죠. 맞습니다. 예.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로부터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가 전 세계 금융시장을 강탈하면서 우리나라 환율도 오르고 금리도 갑자기 오르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그 6조 원 규모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자금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엔 자금 예, 문제였군요. 자금 문제. 예. 그래서 결국 2009년에 이제 포기선을 하게 되고 그 6조 원 인수 자금에 대한 계약금이 꽤 컸습니다. 3,150억 원이었는데 예. 소송을 통해서 이 1,260억 원을 뒤늦게 돌려받긴 했는데 그래도 그 당시에 큰 손해였죠. 하지만 근데 지금 다시 6조 원짜리를 2조 원에 시간도 많이 흘렀고 네. 물가도 많이 올랐는데 2조 원에 다시 인수한 거는 어떻게 보면 새옹지마 화가 복이 된 게 아닌가 네. 예, 그런 셈이 되는 네. 것입니다. 예. 자, 그리고 하나그룹이 근데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 인수 후보로도 지금 떠오르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이 맞습니까? 아까 그 로키드 마틴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카이를 인수를 해야 로키드 마틴이 한국계의 로키드 마틴이 완성이 됩니다. 되는군요. 예. 예. 지금 한화가 갖고 있는 게 원래 한국 화약이 원래 이름이었고요. 이름은 이제 한국화를 줄여서 한화가 됐는데 네. 여기 또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 한화 하면 이제 막 그 불꽃 축제 하듯이 그 화약을 잘 만드는 기업이었고요. 화약부터 시작을 하는 네, 기업이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화약을 가지고 뭐 총알도 만들고 대포도 만들고 포탄도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대포도 만들고 탱크도 만들고 장갑차도 만들고 이렇게 그쪽으로 컸는데 이 한국 화약이라고 이름을 짓다 보니까 뭐 영어로 쓰게 되면 막 익스플로시브 뭐 이런 게 들어갔는데 네. 이게 이제 기업 그러니까 어떤 나라에 들어갈 때 뭐 출입국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게 뭐냐고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가 네. 생길 수도 있겠군요. 테러 집단 아니냐 네. 막 이런 에피소드가 많아가지고 이제 회사의 이 상사나 주재원들 자꾸 보고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름 안 되겠다. 네. 국제 시대에 맞는 이름을 짓자 해서 줄여서 한화가 됐거든요. 하나는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뭐 포탄, 자주포, 탱크 뭐 여러 가지 무기들을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는 또 그 로켓 발사체 엔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주도 가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그 이번에 이제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게 되면 이제 구축함 이제 이런 그 해군을 위한 무기들을 네. 만들 수 있게 되면서 육군과 해군 그다음에 우주를 지금 망라하는 이제 육해공까지. 예, 네. 공은 공인데 그 중간에 살짝 펴요. 성층권 아래. 네. 그 우리 이제 흔히 타고 다니는 비행기, 헬기 이런 게 비는데 만약에 카이를 인수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이 메워지는 거죠. 네. 완전체가 되는 겁니다. 카이는 그 1999년 그 IMF 당시에 그 항공우주산업 재편을 위해서 그 세 개 회사가 뭉쳐서 만들었습니다. 대우중공업, 삼성항공, 그다음에 현대우주항공 3사를 합쳐서 그 한국우주산업으로 만들어졌는데 여기에서는 그 KF-21, 그 F-50 전투기하고 그다음에 연습기도 만들고 있고 네. 헬기. 전투기를 생산하는 업체인 네, 거죠. 맞습니다. 예.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헬기, 드론, 그다음에 우주산업까지 진출해서 지난번 나로 때 엔진은 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만들었지만 네. 그 전체 조립은 또 카이에서 맡아가지고 거기도 우주산업까지 같이 진출하고 있는 상태라서 만약에 하나가 카이를 인수하면 정말 막강한 복합
군사 전문 방산 전문 업체가 돼서 네. 한국의 로키드 마틴을 불려도 손색이 없는 그런 수준에 올라서게 됩니다. 네. 그런데 카이 지금 대주주가 한국수출입은행으로 수은으로 돼 있는데 네, 맞습니다. 사실 보도를 보니까 양측에서는 아직까지 그 인수설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라는 상황이던데요. 네. 아마 그래서 카이 같은 경우는 뭐 한 내년쯤에다 네. 본격적으로 그 지분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하나 입장에서도 빨리 대우조선해양부터 마무리 짓고 네. 또 해야지 또 그 다음 순서기 때문에. 또 하나가 들어오면 또 복잡해지기 때문에 뭐 자금 마련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아마 그건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대우조선 해양 인수만 해도 네. 아직도 뭐 남은 숙제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네. 14년 만에 재도전 뭐 완전한 마무리까지는 아직도 시간이 네. 좀 많이 남아 있잖아요. 마무리해도 네. 또 이제 정상화시키기까지가 또 그렇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네. 원래는 그 군수 쪽만 인수를 하려다가 전체를 다 인수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플랜도 짜야 되고 할 일이 아직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짚어봤었던 네. 롯데케미칼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진 머티리얼즈 지난번에 저희가 뭐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네. 앞으로 인수를 하면서 어떤 구상을 좀 갖고 있나요? 이거는 본계약까지 체결이 완료가 된 거죠? 이거는 네. 어디서 지분을 내놓은 게 아니고 직접 거래를 했기 때문에 네네. 롯데케미칼은 그 지주회사인 그 롯데 배터리 머티리얼 USA라는 그 지주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일진 머티리얼스 주식 53.3%를 2조 7천억 원에 인수를 했습니다. 뭐 이거는 개인 간 거래니까 이제 예. 뭐 아무 문제가 없고요. 일진 머티리얼스 대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계에서 4위 그리고 국내에서 2위의 동박 전문 제조업체입니다. 물론 다른 것도 좀 생산하고 있습니다. 김규현 롯데케미칼 부회장은 이번 인수를 계기로 동박 부문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겠다. 지금 현재 예. 세계 1위는 SKC거든요. SK그룹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도전장을 던지는 셈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회사 인수를 통해서 또 영역을 더 확장해 나가겠다. 네. 선언도 했습니다. 롯데케미칼의 2021년 매출액을 따져보면 연결 기준으로 17조 원 규모인데요. 일진 머티리얼스 인수로 롯데그룹은 배터리 4대 소재를 모두 보유하게 됐습니다. 4대 소재란 뭐냐면은 양극재, 그다음에 음극재, 그다음에 전해핵, 분리막 이 네 가지 기술인데요. 예. 뭐 아직은 초기 투자가 많아서 그쪽 분야의 매출이 그렇게 크게 많이 차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점점점 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인수로 인해서 아마 퀀텀 점프를 할 것 같고요. IBK 증권은 2030년까지 롯데케미칼의 배터리 소재 매출이 한 3조 3천억 정도를 전망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롯데케미칼은 2030년에 5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고요. 롯데케미칼은 배터리뿐 아니라 청정 수소 산업에도 굉장히 역점을 두고 있는데요. 이쪽 관련해서도 합작사 설립과 협력 등을 통해서 전체 매출을 배터리 뭐 다 포함해서 지금 17조인데 2030년에 50조를 달성하겠다. 50조. 예, 네. 그런 목표를 세웠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은 그런 네. 수치긴 하지만 아시다시피 친환경 분야가 굉장히 뭐 25%씩 성장하고 있어서 뭐 잘만 활용하면 그런 성장세를 잘만 활용하면 그렇게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라는 게 또 업계의 중론입니다. 네, 50조를 달성하겠다. 롯데케미칼의 포부가 느껴지는데 네. 그런데 이번 인수가 끝이 네. 아니라면서요. 오히려 시작이다라고 네. 롯데케미칼의 부회장이 밝혔습니다. 네, 뭐 돈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는데 롯데케미칼이 이번 네. 인수하면서 약간 신용 등급을 뭐 다시 주시하겠다 그런 얘기 나오고 있긴 한데 하여튼 뭐 롯데가 굉장히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어떤 회사가 거론되고 있어요? 지금 배터리 소재에 관련해서는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부인을 하고 있지만 매각설이 계속 돌고 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이제 시총이 12조 원이 넘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스는 보다 훨씬 큰 규모의 업체고 네. 코스닥 시총 1위 업체거든요. 그래서 롯데가 관심은 있을지 모르지만 인수는 아마 쉽지는 않을 거다. 규모가 너무 커서. 너무 커서. 네. 네. 그래서 오히려 사모펀드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아마 롯데는 적당한 크기의 청정수소 관련 업체를 아마 인수하게 되지 않을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롯데케미칼이 이렇게 전폭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네. 근데 그룹의 창업자인 신격호 회장이 네. 과거에는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회사였다라는 이야기가 거기 약간 있어요. 엇갈리는데요. 네. 좋아하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고 멀리 내다보고 투자를 했다. 근데 뭐 그 당시에는 뭐 그 재고나 유통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예. 상대적으로 이렇게 부각이 되지 않았을 뿐이다라는 의견이 엇갈리는데 그 롯데가 그 석유화학 사업에 진출한 거는 그 70년대 말에 그 우리나라 정부가 중화학공업 집중 육성 정책을 펼칠 때였습니다. 예. 그 신격호 회장은 아시다시피 그 롯데 창업자면서 그 껌하고 과자 같은 제과로 시작해서 백화점으로 이렇게 유통으로 굉장히 그 큰 발전을 이뤄냈는데요. 네, 유통기업이라고 뭐 네, 대부분 알고 맞습니다. 있죠. 예. 근데 의외로 또 그 고신격호 회장이 그 제철에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포스코 설립을 하는 걸 보고 이거 제철은 힘들겠다. 그래서 석유화학에 관심을 두겠다는 얘기도 있고 정부가 억지로 떠넘겨서 네. 호남 석유화학을 맡게 됐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그 첫 번째가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격호 회장 전공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글쎄요. 예, 의외로 그 와세다대 그 화학과를 나오셔가지고 화학과요. 예, 네. 그럼 아무래도 석유화학이나 이쪽에 관심을 두지 않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유통 제조로 네, 시작은 했지만 본인의 전공이었으니까. 전공은 화학이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화학을 가지고 이제 껌도 만들고 해서 성공을 거두긴 했습니다만 네. 처음에 사업을 시작한 거는 껌이 아니고 윤활유 사업이었다고 합니다. 예.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미군의 폭격을 받아서 이제 사업체가 큰 손실이 나서 기반을 다 잃었고요. 껌 생산하기 전에도 그 비누랑 크림을 만들어서 그 재기에 성공을 했고 그걸 발판으로 이제 나중에 제과와 유통으로 성공하게 됐는데요. 네. 그 신격호 회장이 뭐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긴 했지만 그래도 1986년에는 직접 그 당시에 호남석유화학이죠. 롯데케미칼 대표이사를 맡기도 했었고 네. 본인의 그 차남인 신동빈 회장의 첫 직장도 호남석유화학이었을 정도로 거기에 대한 애착이 좀 있었습니다. 네, 롯데케미칼은 그러면은 신동빈 회장이 뭐 키운 것이다, 뭐 신동빈 회장의 해안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는 또 어떤 근거인가요? 롯데케미칼로 이름 바꾼 건 이제 2012년쯤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신동빈 회장이 거기서 이제 계속 활동을 하면서 적극적인 M&A 이런 걸 많이 했습니다. 롯데가 롯데 석유화학으로 호남석유화학에서 롯데케미칼 이름을 바꾸면서 뭐 글로벌 20위 안에 드는 종합화학기업으로 성장을 했는데요. 그 M&A를 쭉 살펴보면 2003년 IMF 이후에 그 현대그룹이 어려움에 빠지면서 현대석유화학이 매물로 나오게 됩니다. 그때 LG와 함께 인수를 했는데 그 당시에 그 규모가 3배가 더 컸기 때문에 그 화제가 됐었고요. 2004년에는 KP케미칼을 8천억 원대에 이제 인수를 하게 되고 2010년에는 또 타이탄을 1조 5천억 원을 투자해서 인수를 하게 됩니다. 점점 세를 불리고 있는데요. 특히 2015년에는 그 이재용 부회장이 대대적인 정리를 하면서 계열사 정리를 하면서 삼성 정밀화학, 삼성 BP화학, 그 삼성 SDI의 케미칼 부분을 2조 8천억 원에 인수를 하면서 완전히 이제 본궤대로 올라섰고 이번에 일진 머티리얼스까지 인수하면서 배터리 소재 분야에서도 이제 막강한 그 힘을 갖게 됐습니다. 네. 뭐 이제는 단순히 유통기업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해외 사업도 상당히 활발하게 펼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국에선 지금 뭐 안 좋은지 손을 완전히 뗀 상황인가요? 어떻습니까? 중국에서 손 뗀 이유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그 사드 사태 이후에 중국에서 규제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국민들의 그 불매 운동도 벌어지면서 급속도로 이제 위축이 됐는데요. 지난 그 8월에 청두점을 매각하면서 이제 중국에서 있는 사업이 완전히 철수가 된 상태입니다. 이후는 또 어떤 나라를 눈여겨보고 있는 거예요? 이후에는 지금 그 베트남하고 인도네시아를 지금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특히 베트남 같은 경우는 그 롯데가 그 중국에는 2008년에 진출했는데 베트남은 또 의외로 1997년에 이미 진출이 있었습니다. 중국보다 더 빨리 진출한 해외 사업장이었는데 96년부터 이미 식품, 유통, 서비스, 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현지 활동을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그 2TM 에코엠 시티라고 그 2TM의 지역이라는 게 그 우리나라 강남처럼 새로 이제
호치민시에 개발하는 지구인데 거기 9억 달러를 투자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의 그 복합 단지를 건립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베트남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백화점 한 개 있긴 하지만 거기는 이제 석유화학 쪽에 더 집중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그 롯데케미칼의 석유화학 조성 단지 사업인 그 라임 프로젝트에 4조 7천억을 투자해서 인도네시아 찔레곤 지역에 대규모 초대형 석유화학 단지를 지금 건설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네. 앞으로 글로벌로 뻗어나가는 롯데 네. 앞으로의 아마 롯데가 이런 게 다 완성이 되면 이미 지난해부터 화학 분야가 네. 유통 분야를 앞섰거든요. 그래서 롯데가 지금은 이제 아직도 유통 쪽에 이미지가 강하지만 한 2030년쯤 되면 이제 화학 기업으로 더 자리매김하는 그런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롯데의 전방위적인 행보를 좀 지켜보도록 하죠. 네.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네. 소개해드린 네이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네이버가 최근에 그 미국판 당근마켓이라고 부르는 네. 포시마크를 인수를 했는데 네. 사실 인수 소식이 알려지고 나서 주가는 상황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네, 맞습니다. 네, 좀 부정적인 건가요,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 여기도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데 예. 장기적으로는 맞는 방향이지만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이다는 게 지금 지배적입니다. 그 네이버가 그 포시마크 인수를 하면서 계속 주가가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다행히 근데 포시마크가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이 돼 있습니다. 네네. 포시마크는 네이버 인수 발표에 의해 상승을 해서 그 자회사 그래도 상승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포시마크는 올랐는데 네. 네이버는 떨어졌어요. 네, 맞습니다. 예. 예. 그 포시마크는 그 우리나라의 당근마켓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약간 다른 게 여기는 전문 분야가 이제 의류, 그다음에 뭐 장신 패션 쪽. 패션 쪽이 네. 주로 많이 거래가 되고요. 이제 그 처음에 생긴 목표가 그 이유가 그 여자들 같은 경우 옷을 사놓고 안 입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네. 안 입는 옷을 이제 활용하자 해가지고 다시 중고 거래 시장에 내놓자. 네, 그렇죠. 네. 근데 당근마켓과 다른 거는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수수료 20%를 받고 있고요. 당근마켓은 네. 수수료가 아니고 이제 거의 DB 확보를 많이 하고 있는 상태고 나름대로 그 커뮤니티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네. 커뮤니티 하면 또 네이버나 이런 게 또 약간 취약한 부분이라서 그 분야에 대해서 좀 높게 평가해서 2조 3천억을 베팅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금 규모가 2조 3천억 정도가 네. 되기 때문에 사실 네이버의 현금성 자산의 8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좀 부담이 너무 크지 않냐. 그래서 시장이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닐까요? 물론 이제 레버리지를 익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솔직히 환율이 좋지는 않은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네. 너무 부담스러운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당근마켓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그 당근마켓이 상장이 돼 있지 않은 비상장 주식이라서 뭐 직접 비교는 힘들지만 일단은 뭐 그 포시마크는 그래도 나스닥에 상장이 돼 있고 그다음에 그 비상장 주식 당근마켓 비상장 주식이지만 그 거래가 되긴 되거든요. 예, 그걸 예. 기준으로 시가총액을 평가를 해보면 물론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한 1조 5천억을 넘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뭐 2조 3천억이나 1조 5천억이나 뭐 큰 차이 없는 게 아니냐. 그래도 미국 시장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나쁜 게 아니다. 그런 네. 의견도 있지만 자꾸 이제 지금 현재 그 경기도 좋지 않은데 왜 그런 유통업체를 인수를 하느냐. 네. 온라인이긴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증권가에서도 일단 단기적으로 나쁘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맞는 방향이다라고 네. 평가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목표 주가는 내린다. 이게 이제 포시마크 인수 때문만은 아니고요. 네. 우리 네이버가 이제 포털 사이트인데 뭐 비슷한 외국 업체를 하면 뭐 직접적인 비교는 안 됩니다만 그래도 약간 구글의 ABC랑 비교를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랑 비교했을 때 퍼 같은 걸 따져보면은 우리나라의 네이버가 좀 고평가되어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런 것 때문에 그 포시마크뿐만 아니라 그런 너무 고평가되는 평가 때문에 네이버 주가가 좀 내림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또 새로운 성장되는 걸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포시마크의 인수가 일종의 성장통이 되지 않을까 그런 네.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이버가 뭐 M&A 적극적인 행보들을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또 네. 어떤 활동을 보이게 될 것인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